새벽 5시 정선시장은 이미 활기로 넘실댔다. 산나물을 담은 고무대야를 들어올리는 할머니들의 구성진 웃음소리, 생선을 다듬는 칼질소리, 곰치와 참나물의 향긋한 냄새가 뒤섞인 그 풍경, 한가운데 박점례가 있었다. 이 약사리는 뿌리까지 온전해야 돼. 이건 반품이야, 반품. 점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75의 나이가, 무색한 꼿꼿한 허리, 번뜩이는 눈빛. 40년간 정선에서 박 선생네 한약방을 운영해온 그녀는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호랑이 할머니로 통했다. 약재 하나를 고를 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흠집을 찾아내는 그 매서운 눈썰미 때문이었다. 점례 언니, 오늘은 또 누구한테 호통이야? 옆 좌판의 나물 장수가 웃으며 물었다. 호통이 아니라 교육이지. 약은 사람 목숨 다루는 거야. 대충대충 하면 안 돼. 점례는 말을 마치고 선별한 약재들을 보자기에 담았다. 오늘도 여느 날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아침이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있었다. 한약방으로 돌아온 점례가 약탕기 앞에 앉아 불을 조절하고 있을 때였다. 현관벨이 울렸다. 할머니, 문이 열리고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여자가 서 있었다. 물기 어린 눈, 떨리는 입술, 그리고 점례의 가슴을 쿵 내려앉게 만든 그 목소리. 설아, 설아야? 점례의 손에서 약재 봉지가 떨어졌다. 10년 전 대학 입학을 위해 서울로 올라갔다가 연락이 끊긴 외손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밤마다 불을 켜놓고 기다렸던 그 아이가 지금 눈앞에 서 있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한설아라 자처한 여자가 점례의 품에 안겼다. 점례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다. 그리운 채취, 익숙한 머리카락의 감촉. 하지만 어딘가 낯설었다. 설아의 목소리가 이렇게 낮았던가? 이 아이가 뿌리는 향수는? 설아는 향수를 뿌리지 않았는데 어디 있었어? 왜 연락을 안 했어?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어요. 할머니, 저 이제 돌아왔어요. 다신 안 떠날게요. 점례는 의심과 그리움 사이에서 흔들렸다. 눈빛은 분명 설아를 닮았지만 손의 촉감이, 말투가 뭔가 미묘하게 달랐다. 하지만 10년이면 사람이 변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점례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날 이후 설아는 점례 곁을 지켰다.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보약을 다려 점례에게 건넸다. 할머니, 건강 챙기셔야죠. 이거 특별히 제가 조제한 거예요. 설아가 약도 공부했구나. 기특하네. 점례는 그 보약을 마셨다.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맛, 익숙한 듯 낯선 그 맛을 삼키고 나면 점례의 머리는 이상하게 몽롱해졌다. 평소 개수까지 정확히 세던 약재 재고를 착각하고 손님의 얼굴을 잊고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다. 점례 언니, 요즘 괜찮아? 어제 당귀를 천궁이라고 했잖아. 시장 단골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 그랬나?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런가 봐. 점례는 손으로 관자놀이를 눌렀다.
이상했다. 자신답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점례는 화장실을 다녀오다 거실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설아가 점례의 칫솔을 비닐봉지에 조심스럽게 담고 있었다. 설아야, 거기서 뭐하니? 설아의 손이 멈췄다. 몇 초간의 정적 끝에 그녀가 돌아섰다. 그 얼굴에는 당황보다 차가운 계산이 먼저 스쳤다. 아, 할머니, 칫솔이 너무 낡아서 새 걸로 바꾸려고요. 그래. 그런데 왜 봉지에 담아 버릴 거라. 위생적으로요. 점례의 눈이 가늘어졌다. 50년간 약재를 다루며 벼려온 그 예리한 감각이 경보를 울렸다. 설아의 눈동자에서 거짓의 냄새가 났다. 진짜 약재와 가짜 약재를 구별하듯 진짜 손녀와 가짜 손녀를 구별하는 본능이 꿈틀거렸다. 하지만 점례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내일 새 칫솔 사오너라. 네, 할머니. 잘 주무세요. 설아가 방으로 들어가자 점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갔다. 그리운 손녀가 아니라 낯선 누군가가 자신의 집에 침투해 있다는 느낌.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아니, 확신하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점례는 설아가 건넨 보약을 받아들며 생각했다. 이 아이가 진짜 설아일까 아닐까? 만약 아니라면 대체 무엇을 노리는 걸까? 보약을 입술에 가져간 순간 점례는 그 안에서 자신이 모르는 약재의 향을 맡았다.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히 있었다. 신경을 무디게 하는 약재의 흔적. 점례의 손이 잠깐 멈췄다. 하지만 그녀는 설아의 눈을 똑바로 보며 보약을 들이켰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다. 점례가 이상함을 느낀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설아는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서류 가방을 챙기고 점례의 외투를 꺼내 들었다. 할머니, 오늘 우체국 가셔야 해요. 중요한 서류 보내셔야 한대요. 점례는 멈칫했다. 자신은 우체국에 보낼 게 없었다. 무슨 서류? 건강보험 관련이요. 제가 알아봤는데 꼭 보내셔야 한대요. 설아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평소와 달랐다. 점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자. 정선 우체국은 한약방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설아는 점례의 팔을 꽉 잡고 걸었다. 마치 놓치지 않으려는 것처럼 그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우체국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창구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김대식, 점례의 죽은 친구 아들이었다. 어릴 적부터 점례를 봐온 사람. 점례 이모. 오랜만이에요. 그래, 대식아. 잘 지냈니? 설아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직원분 등기 보내러 왔어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대식은 고개를 갸웃했다. 설아가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다. 대식이 내용물을 확인하려 하자 설아가 손을 뻗었다. 그냥 봉인해서 보내면 돼요. 확인 안 하셔도 돼요. 아니, 등기는 내용물 확인이 원칙이라. 할머니, 개인 서류예요. 프라이버시 침해 아닌가요? 설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대식은 점례를 바라봤다. 점례의 눈동자에는 초점이 없었다. 날카롭던 눈빛은 사라지고 흐릿했다. 멍했다. 뭔가 이상했다. 대식은 서류 봉투의 겉면을 슬쩍 확인했다. 수신인 주소는 법무법인이었다. 그리고 희미하게 보이는 글자, 부동산, 증여계약, 점례 이모가 땅을 넘긴다고. 그 고집센 점례 이모가. 대식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다. 그는 프린터 쪽으로 몸을 돌리며 메모지에 급히 적었다. 할머니, 지금 집으로 가면 위험해요. 경찰서로 가세요. 손이 떨렸다. 하지만 써야 했다. 영수증이 출력됐다. 대식은 메모지를 겹쳐들었다. 자, 이모. 영수증이에요. 점례가 종이를 받는 순간 대식은 점례의 눈을 똑바로 봤다. 이모, 꼭 확인하세요. 중요한 거예요. 점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핸드백에 넣으려는 순간 설아가 재빨리 손을 뻗었다. 제가 챙길게요, 할머니. 아니야. 내가 할게. 점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처음으로 설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하지만 곧 웃었다. 네, 할머니. 우체국을 나왔다. 점례는 걸으며 핸드백을 열었다. 영수증 아래 숨겨진 쪽지 읽는 순간 발이 멈췄다. 집으로 가지 마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설아가 팔을 잡았다. 이번엔 확실했다. 부축이 아니었다. 감시였다. 점례는 쪽지를 주머니에 구겼다. 아무것도 아니야. 광고 전단지더라. 그래요? 그럼 빨리 집에 가요. 점심 차려드릴게요. 집, 위험한 그곳. 점례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다. 그때였다. 건너편 골목,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둘, 무전기를 쥐고 이쪽을 보고 있었다. 점례의 등에 식은 땀이 흘렀다. 설아야, 나 화장실 좀. 집에 가서 하세요. 곧 다 왔잖아요. 말투가 완전히 바뀌었다. 설아는 점례를 끌다시피 걸었다. 안 된다. 지금이다. 그 순간 정선 5일장 입구가 보였다. 사람들로 붐볐다. 점례가 평생을 산 곳. 아이고, 배야. 점례는 배를 움켜쥐고 몸을 숙였다. 할머니. 설아가 붙잡는 순간 점례는 손을 뿌리치고 시장 안으로
뛰어들었다. 서요. 뒤에서 외침이 들렸다. 점례는 좌판 사이로 인파 속으로 달렸다. 저 할머니 잡아. 목소리가 울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때 보였다. 벙어리, 꿀빵, 리어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다. 점례는 주저없이 리어카 밑으로 몸을 숨겼다. 바퀴 사이로 보이는 세상, 검은 구두가 하나, 둘 지나갔다. 어디 갔어? 시장이 복잡해. 목소리는 멀어졌다. 점례는 떨고 있었다. 기름이 등에 떨어졌다. 뜨거웠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오랜 시간이 흘렀다. 조심스럽게 기어 나왔다. 점례야, 너 왜 거기서? 조용히. 부탁이야. 점례는 시장 뒷골목으로 사라졌다. 이제 알았다. 자신이 위험하다는 것, 그리고 설아가 가짜라는 것.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경찰서로 가세요. 하지만 점례는 경찰서로 가지 않았다. 대신 다른 곳으로 향했다. 정선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 변호사 최인석의 사무실. 그곳에서 점례는 자신의 인생을 뒤흔들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점례는 시장 뒷골목을 빠져나와 숨을 고르며 걸었다. 목적지는 명동 빌딩 3층 최인석 변호사 사무실이었다. 인석은 점례가 한약방 문서를 정리할 때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었다. 믿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사무실 문을 열자 인석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다. 점례 이모님?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왜 그래요? 점례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에 앉았다. 옷은 꿀빵 기름으로 얼룩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다. 인석아, 내가 뭔가 서명을 했나 봐. 부동산 증여 서류라던데. 인석의 표정이 굳어졌다. 증여 서류요? 이모님, 언제 그런 걸 작성하셨어요? 나도 모르겠어. 설아가. 아니, 설아라고 자처한 그 여자가 우체국에서 등기를 보내려고 했어. 인석은 재빨리 컴퓨터를 켰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다. 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 이모님, 이거 뭐가 있어? 인석은 모니터를 돌렸다. 화면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서가 떠 있었다. 사흘 전에 정선병원에서 유전자 검사가 진행됐어요. 의뢰인은 한설아. 그리고 결과는 99.9% 일치. 친손녀로 확정됐습니다. 점례의 눈이 커졌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난 검사 같은 거 한 적 없어. 칫솔이나 머리카락으로도 가능해요. 이모님, 누가 이모님의 개인 물품을 가져간 적 없나요? 점례는 며칠 전 밤 설아가 자신의 칫솔을 비닐봉지에 담던 장면을 떠올렸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여자가 조작한 거야?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인석은 다른 문서를 꺼냈다. 점례의 서명이 찍힌 보호자 지정 동의서였다. 이모님이 치매 환자 보호 대상으로 등록됐어요. 한설아가 법정 보호자로 지정됐고요. 뭐라고? 병원 진단서도 있어요. 이모님이 최근 기억력 감퇴와 인지 장애 증상을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담당 의사는 정선의료원 신경과 김모 의사. 이 사람도 같은 조직일 겁니다. 점례는 자신이 마신 보약을 떠올렸다.
매일 아침 설아가 건넨 그 달콤하고 쌉싸름한 차, 약재의 향 뒤에 숨겨진 신경 안정제의 냄새. 내 정신을 흐리게 만든 거야. 그래서 내가 멍하고 기억이 안 났던 거고. 맞습니다. 이건 계획적인 범죄예요. 그리고 이모님의 한약방과 정선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증여 계약서가 이미 공증 직전 단계까지 갔어요. 점례는 고개를 떨구었다. 40년간 지켜온 한약방, 돌아가신 남편과 함께 일궈낸 그 땅, 모두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것이다.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 않아? 인석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 상황에선 어려워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고 의사 진단서가 있고 이모님의 서명이 찍힌 서류들이 있어요. 법적으로는 한설아가 이모님의 친손녀이자 보호자예요. 오히려 이모님이 도망친 치매 환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 증거가 필요해요. 그들이 사기 조직이라는 증거, 유전자 검사 조작 증거, 그리고 이모님이 정상이라는 증거. 점례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인석은 파일을 더 꺼냈다. 제가 알아본 결과 한설아는 가명이에요. 본명은 이지은. 전문 사기단 플라워 소속입니다. 플라워? 네. 고령자 자산을 노리는 조직이에요. 가짜 가족을 만들어 접근하고 유전자 검사를 조작하고 법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수법을 씁니다. 지난 3년간 전국에서 최소 12건의 피해 사례가 보고됐어요. 인석이 보여준 사진들에는 여러 노인들이 있었다. 모두 재산을 빼앗긴 피해자들이었다. 어떤 이는 요양원에 강제 입소됐고 어떤 이는 실종됐다.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 대부분 포기했어요. 싸워봤자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죠. 법적으로 모든 게 완벽하게 조작돼 있으니까요. 점례는 이를 악물었다. 나는 안 그래. 절대 포기 안 해. 바로 그때 인석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정성경찰서였다. 여보세요? 네, 최인석 변호사입니다. 인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네, 박점례 씨가 실종됐다고요? 치매 환자라고요? 점례가 손을 내저었다. 인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끊었다. 이모님, 한설아가 이모님을 실종 신고했어요. 치매 환자가 보호자 몰래 집을 나갔다고. 지금 경찰이 수색 중이래요. 창밖을 보니 검은 승합차 한 대가 빌딩 앞에 멈춰섰다. 설아와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셋이 내렸다. 이모님, 저들이 왔어요. 인석이 다급하게 말했다. 점례는 창문 너머로 설아를 바라봤다. 설아는 건물 입구를 올려다보며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있었다. 뒷문으로 나가세요. 빨리. 인석이 점례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사무실 뒷문을 열고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위로 올라가고 있어. 남자들의 목소리였다. 점례와 인석은 3층 복도로 다시 나와 엘리베이터 쪽으로 뛰었다. 저기, 뒤에서 고함이 들렸다. 설아와 남자들이 복도 끝에 나타났다. 점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연타했다. 문이 열리지 않았다. 이모님, 계단으로. 인석이 점례를 이끌고 1층 계단으로 뛰어내려갔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숨이 막혔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1층 로비에 도착했다. 밖으로 뛰쳐나가려는데 또 다른 검은 정장 남자가 입구를 막아섰다. 박점례 씨, 진정하세요. 우리가 보호해드리려는 거예요. 비켜. 점례는 남자를 밀쳤다. 하지만 힘에 부쳤다. 남자가 점례의 팔을 붙잡았다. 나 가만 안 둬. 이모님은 치매 환자예요. 보호자 동의 없이 외출하시면 안 돼요. 바로 그때
인석이 소화기를 들고 와 남자에게 뿌렸다. 하얀 가루가 남자의 얼굴을 덮었다. 으악! 남자가 눈을 감싸쥐고 비틀거렸다. 점례와 인석은 그 틈을 타 밖으로 뛰쳐나갔다. 거리는 어두워지고 있었다. 점례와 인석은 골목을 누비며 도망쳤다.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검은 승합차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모님, 저쪽으로. 인석이 산길을 가리켰다. 정선 뒤편의 산자락이었다. 점례는 인석을 따라 산길로 접어들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얼굴에 차갑게 부딪혔다. 발밑이 미끄러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저 할멈 잡아. 산으로 올라갔어. 뒤에서 외침이 들렸다. 점례는 나뭇가지를 붙잡고 비탈을 올랐다. 손이 까졌다. 무릎이 흙투성이가 됐다. 이모님, 저기 동굴이 있어요. 인석이 작은 동굴을 발견했다. 점례는 동굴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었다. 온몸이 떨렸다. 이모님, 여기서 숨어 계세요. 제가 경찰을 불러올게요. 인석아, 조심해. 인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동굴 밖으로 나갔다. 점례는 혼자 남았다. 어둠 속에서 빗소리만 들렸다. 점례는 품 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다. 한약방에서 항상 지니고 다니던 각성 약재였다. 인삼, 녹용, 오미자를 섞어 만든 환약. 정신을 맑게 하고 기력을 회복시키는 약이었다. 점례는 환약 세 알을 입에 넣고 씹었다. 쓰고 쌉싸름한 맛이 혀를 자극했다. 정신이 또렷해졌다. 흐릿했던 의식이 선명해졌다. 빗속에서 점례는 생각했다. 자신이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가? 40년간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 왜 도망자 신세가 되어야 하는가? 아니다. 이대로 끝낼 수 없다. 점례는 동굴 밖을 내다봤다. 비는 계속 내렸다. 하지만 추격자들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설아, 아니 이지은. 너는 나를 늙고 무기력한 할머니로 봤겠지. 쉬운 표적이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너는 몰라. 정선 호랑이가 왜 호랑이인지. 점례의 눈빛이 번뜩였다. 50년간 약재를 다루며 벼려온 그 예리한 감각. 시장 상인들과 쌓아온 신뢰와 끈끈함.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남겠다는 의지. 점례는 동굴 안에 앉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어떻게 증거를 확보할 것인가? 어떻게 설아를 함정에 빠뜨릴 것인가? 비는 계속 내렸지만 점례의 마음속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반격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새벽 4시. 비는 그쳤고 산 아래 마을에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점례는 동굴에서 기어 나왔다. 온몸은 진흙투성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산길을 내려오는데 누군가 손전등을 비추며 다가왔다. 이모님, 우체국 직원 대식이었다. 그 옆에는 정성경찰서 강 형사가 서 있었다. 대식아, 형사님? 이모님, 최 변호사님한테 연락 받았어요. 이분은 강민수 형사님이에요. 저희 편이세요. 강 형사가 점례에게 담요를 건넸다. 박점례 씨, 최 변호사님께 얘기 다 들었습니다. 증거만 확보하면 저들을 잡을 수 있어요. 점례는 담요를 두르며 물었다. 어떻게 증거를 확보하죠? 이모님이 직접 들어가셔야 해요. 한약방으로요. 한약방에? 네. 그들이 자백하는 장면을 녹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가 돼요. 점례는 잠시 망설였다. 다시 그 위험한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었다. 하지만 이모님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가 전부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대식이 작은 카메라를 꺼냈다. 이걸 한약방 곳곳에 설치할 거예요. 그리고 생중계를 할 겁니다. 생중계? 네.
유튜브로요. 전국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보게 할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증거를 없앨 수도 없고 이모님한테 해를 끼칠 수도 없어요. 점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아직. 새벽 5시. 설아와 사기단은 점례를 찾느라 밤새 뒤졌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한약방으로 돌아갔다. 그 틈을 타서 대식과 강 형사는 한약방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약탕기 위, 선반 뒤, 시계 안. 총 5대의 카메라가 한약방을 감시했다. 이제 이모님만 들어가시면 돼요. 강 형사가 점례에게 작은 마이크를 건넸다. 이건 옷깃에 달아주세요. 모든 소리가 녹음됩니다. 점례는 마이크를 받아 한복 저고리 안쪽에 숨겼다. 그리고 거울을 봤다. 흐트러진 머리를 정리하고 진흙 묻은 얼굴을 닦았다. 다시 박점례로 돌아왔다. 정선 호랑이로 돌아왔다. 준비됐어요. 오전 8시 한약방 문이 열렸다. 설아는 소파에 앉아 졸고 있다가 깜짝 놀라 일어났다. 할머니. 점례가 문을 닫으며 들어섰다. 옷은 깨끗했고 표정은 담담했다. 설아야, 놀랐니? 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설아가 달려와 점례를 붙잡았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다. 미안하다. 머리가 좀 아파서 산책을 나갔어. 그런데 길을 잃었나 봐. 할머니, 다신 그러시면 안 돼요. 저희가 할머니 찾느라 얼마나. 바로 그때 검은 정장 남자들이 안쪽 방에서 나왔다. 찾았네요, 박 여사. 남자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다. 점례는 그들을 차분히 바라봤다. 설아야, 저 사람들은 누구니? 아, 이분들은 할머니 건강관리를 도와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 나는 그런 사람 부른 적 없는데.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설아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할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할머니는 치매예요.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치매? 점례가 비웃듯 웃었다. 내가 치매라고? 점례는 천천히 약장 앞으로 걸어갔다. 서랍을 하나씩 열며 약재를 꺼냈다. 설아야, 아니. 이지은 씨. 내가 치매라면 이 약재들의 이름을 댈 수 있을까? 점례는 약재를 하나씩 들어 올렸다. 이건 당귀. 혈액순환을 돕지. 이건 청궁. 두통에 좋고. 이건 백출. 소화를 돕는 약재야. 50가지 약재. 내가 다 외우고 있어. 설아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이건 뭔지 아니? 점례는 작은 갈색 병을 꺼냈다. 내가 매일 아침 내보약에 타던 신경안정제.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이지. 설아가 뒤로 물러섰다. 할머니, 그게 무슨. 내 정신을 흐리게 만들려고 넣었지. 내가 멍하고 기억을 못하게. 그래야 내 땅을 빼앗기 쉬우니까. 점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너희는 몰랐어. 나 같은 한약방 사람은 약 냄새로 모든 걸 알아차린다는 걸. 검은 정장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그래서요? 누가 믿어주나요? 법적으로 당신은 치매 환자고 한설아는 당신의 친손녀예요. 유전자 검사 결과도 있고 병원 진단서도 있어요. 그래, 다 위조된 거지. 점례는 태연하게 말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전국 5만 명이 이 장면을 보고 있어. 설아와 남자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약탕기 위에 작은 렌즈가 빛나고 있었다. 뭐야? 설아가 카메라를 발견하고 비명을 질렀다. 생중계예요. 유튜브로요. 지금 당신들의 얼굴이 전국에 나가고 있어요. 강 형사가 한약방 밖에서 확성기로 외쳤다. 남자가 점례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한약방 문이 벌컥 열렸다.
경찰들이 우르르 들이닥쳤다.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설아는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그곳에도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다. 한설아, 아니 이지은. 당신을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한다. 수갑이 설아의 손목에 채워졌다. 설아는 점례를 노려봤다. 당신, 언제부터 알았어요? 점례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처음부터, 내가 내 칫솔을 만졌을 때부터. 점례는 설아 앞에 섰다. 설아야, 10년 공부한 사기꾼보다 50년 약 지은 내 코가 더 예리하단다. 내 몸에서 나는 그 역겨운 돈 냄새,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설아는 고개를 떨구었다. 점례는 창밖을 바라봤다. 정선 시장 상인들이 한약방 앞에 모여 있었다. 삽, 빗자루, 곡괭이를 든 채로 점례를 지키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다. 너희는 몰랐겠지. 이 작은 마을에 얼마나 큰 정이 있는지, 5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얼마나 단단한지. 점례는 설아를 마지막으로 봤다. 가짜는 아무리 꾸며도 냄새가 나. 진짜는 숨겨도 향기가 나는 법이야. 경찰들이 설아와 남자들을 끌고 나갔다. 한약방에는 점례만 남았다. 점례는 약장 앞에 앉아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날 저녁 점례의 유튜브 생중계 영상은 조회수 200만을 넘었다. 댓글창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정선 호랑이 할머니 최고. 사기단 꼴 좋다. 할머니 정말 멋지세요. 대식이 한약방에 들어와 점례에게 물었다. 이모님 괜찮으세요? 응. 이제 좀 후련하구나. 점례는 창밖을 바라봤다. 정선의 산이 저녁 노을에 물들고 있었다. 대식아, 고마웠어. 내가 그 쪽지를 건네지 않았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몰라.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그나저나 이모님, 진짜 손녀는 찾으실 거예요? 점례는 잠시 생각했다. 찾긴 찾을 거야. 하지만 억지로 데려오진 않을 거야. 그애도 자기 인생이 있을 테니까. 점례는 약탕기에 불을 켰다. 물이 끓기 시작했다. 약재의 향이 한약방에 퍼졌다. 진짜 약의 향기였다. 가짜가 아닌 진짜의 향기. 며칠 후 사기단 플라워는 전원 구속됐다. 12건의 추가 피해 사례가 드러났고 피해자들이 모두 재산을 되찾았다. 점례의 한약방은 유명해졌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정선 호랑이 할머니 만나러 왔어요. 할머니, 사인 좀 해주세요. 점례는 웃으며 그들을 맞이했다. 하지만 변한 건 없었다.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약재를 고르고 손님들에게 정성껏 약을 지어주었다. 어느 날 저녁 점례는 한약방 앞마당에 꽃씨를 뿌렸다. 도라지꽃 씨앗이었다. 실종된 진짜 손녀가 좋아하던 꽃. 설아야, 내가 어디 있든 행복하게 살 거라. 할머니는 여기서 너를 기다릴게. 점례는 씨앗에 물을 주었다. 언젠가 이 씨앗이 싹을 틀 것이다. 언젠가 진짜 손녀가 돌아올 것이다. 그때까지 점례는 이곳을 지킬 것이다. 정선의 호랑이로, 진짜의 향기를 지키는 사람으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정선의 산은 단풍으로 물들었고 한약방 앞마당의 도라지꽃은 활짝 피어 있었다. 점례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시장에서 약재를 고르고 손님들에게 약을 지어주는 일상.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달랐다. 한약방 문 앞에는 현판이 하나 더 걸렸다. 정선 어르신 무료 진료소. 점례는 자신의 한약방을 개방했다. 혼자 사는 노인들, 몸이 아픈데 병원 갈 돈이 없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매주 수요일 오후 무료로 약을 지어주기로 한 것이다. 점례 언니, 오늘도 손님이 많네. 시장 나물 장수가 웃으며 말했다. 응,
바쁜 게 좋은 거야. 그래야 쓸데없는 생각 안 하지. 점례는 웃으며 약재를 다듬었다. 하지만 가끔 창밖을 바라볼 때면 그 눈빛에 그리움이 어렸다. 어느 가을 오후 우체국 직원 대식이 한약방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모님, 편지 왔어요. 편지? 누가 보냈는데? 발신이니. 한설아라고 되어 있어요. 점례의 손이 멈췄다. 설아. 아니, 진짜 설아. 10년 전 실종됐던 그 손녀. 점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조심스럽게 뜯었다. 편지지에는 또박또박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할머니께 오랜만이에요. 저 설아예요. 뉴스에서 할머니 이야기를 봤어요. 사기단한테 당할 뻔 하셨다는 거. 정말 놀랐고 정말 죄송했어요. 할머니, 저 10년 전에 도망친 거 아니에요. 그냥 할머니한테 실망을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대학 입학하고 나서 공부가 너무 힘들었어요. 학비도 부담됐고 친구들 따라가기도 벅찼어요. 결국 자퇴하고 말았죠. 할머니한테 말씀드릴 용기가 없었어요.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제 학비를 대주셨는데 전 그걸 저버린 거니까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제주도로 내려가서 작은 카페에서 일하며 살고 있어요. 이제는 카페 주인이 됐어요. 비록 작지만 제 가게예요. 할머니한테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따뜻함을 주고 싶어서 매일 커피를 내리고 빵을 굽고 있어요. 할머니, 제가 찾아뵙지 못해 죄송해요. 아직 용기가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할머니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제가 되고 싶어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할머니가 심으신 도라지꽃,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그 꽃이죠? 뉴스 화면에 보였어요. 할머니는 절 잊지 않으셨네요. 저도 할머니를 잊은 적 없어요. 사랑해요, 할머니. 마이너스 손녀 설아올림. 점례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눈물이 편지지에 떨어졌다. 글씨가 번졌다. 설아야. 점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다음 날 아침, 점례는 가방을 쌌다. 여벌옷 몇 벌과 약재 보자기, 그리고 설아를 위해 준비한 특별한 선물. 이모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대식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설아한테 가야지. 하지만 편지에서 아직 용기가 없다고. 그래서 가는 거야. 용기는 혼자 생기는 게 아니란다. 누군가 옆에서 힘을 줘야 해. 점례는 한약방 문을 잠갔다. 정선에서 제주도까지 75세 할머니의 긴 여정이 시작됐다. 제주도 서귀포, 바다가 보이는 작은 골목, 도라지 카페라는 간판이 보였다. 점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섰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밀었다. 딸랑 종소리가 울렸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에서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멈췄다. 점례도 멈췄다. 10년 만에 재회였다. 할머니.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설아야. 점례가 팔을 벌렸다. 설아는 카운터를 뛰어넘어 점례에게 달려왔다. 할머니, 할머니.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다. 카페 안의 손님들도 눈물을 훔쳤다. 점례와 설아는 카페 창가에 앉았다. 바다가 보이는 자리였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도망친 것도 연락 안 한 것도. 아니야, 설아야. 내가 힘들었던 거 할머니가 몰랐어. 할머니가 너한테 너무 큰 짐을 지운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는 저한테 최선을 다해 주셨어요. 제가 겁이 많아서, 실패가 두려워서. 점례는 설아의 손을 잡았다. 설아야,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니야.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한 거지.
너 지금 이렇게 내 가게 차렸잖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설아는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할머니. 그래, 설아야. 할머니는 내가 자랑스럽다. 무엇보다 내가 행복해 보여서 기뻐. 점례는 가방에서 보자기를 꺼냈다. 이거 너 주려고 가져왔어. 보자기를 풀자 작은 나무 상자가 나왔다. 상자를 열자 도라지꽃 씨앗이 담겨 있었다. 이거 할머니 마당에 핀 도라지꽃 씨앗이야. 내가 좋아하던 그 꽃. 할머니, 여기 제주도에도 심어봐. 그럼 할머니 생각날 때마다 이 꽃을 볼 수 있을 거야. 설아는 씨앗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다. 점례는 제주도에서 일주일을 머물렀다. 설아의 카페를 도우며 손님들에게 한방차를 끓여주며 손녀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마지막 날 저녁, 두 사람은 바닷가를 걸었다. 할머니, 이번 명절에 정선에 갈게요. 그래, 정말? 네. 이제 당당히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받아주셨으니까. 점례는 설아의 어깨를 두드렸다. 설아야, 할머니는 언제나 내 편이야. 내가 어디 있든 무슨 일을 하든 할머니는 너를 응원한단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설아야. 두 사람은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한참을 걸었다. 멀리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점례가 정선으로 돌아왔을 때 시장 상인들이 모두 나와 있었다. 점례 언니, 어떻게 됐어? 손녀 만났어? 점례는 환하게 웃었다. 응, 만났어. 우리 설아 건강하게 잘 살고 있더라. 그래, 다행이다. 명절에 온대. 우리 설아가. 상인들이 박수를 쳤다. 점례는 한약방으로 돌아왔다. 마당의 도라지꽃은 여전히 피어 있었다. 점례는 꽃에 물을 주며 중얼거렸다. 진짜는 숨겨도 향기가 나고 가짜는 꾸며도 냄새가 나는 법이지. 그날 밤 점례는 한약방 마루에 앉아 별을 바라봤다. 정선의 밤하늘은 맑았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그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명절날 설아가 정선에 도착했다. 할머니, 설아야. 한약방 마당에는 새로운 도라지꽃이 피어올랐다. 제주도에서 가져온 씨앗이 정선 땅에 뿌리를 내린 것이다. 점례와 설아는 함께 꽃을 바라봤다. 할머니, 이 꽃처럼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이미 시작했잖니. 점례는 설아의 손을 잡았다. 설아야,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진심은 언젠가 꽃으로 피어난단다.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도라지꽃 옆에 앉아 따뜻한 봄 햇살을 즐겼다. 시장에서는 상인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한약방에서는 약다리는 냄새가 났다.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다. 아니,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갔다. 점례는 생각했다. 인생은 한약 같은 거야. 쓰고 쌉싸름하지만 결국엔 우리를 낫게 하지. 도라지꽃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 향기가 정선 마을 전체에 퍼졌다. 진짜의 향기, 사랑의 향기, 희망의 향기.